간단하게 말해서 한 번 배를 미국항으로 들어올 때마다 15억에서 20억 정도 내야 된다고. 이게 그냥 장난이 아니고 엄청나게 큰 거죠. 15억을 그냥 생돈을 벌금으로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규제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야, 이 미국 진짜 깡패네, 나쁜 놈들이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미국이 그런 정책까지 쓸까? 중국은 그동안 깨끗하게 공정하게 이렇게 했었을까? 그렇지 않죠. 중국은 얼마나 보조금을 많이 줬는데요. 보조금을 얼마나 줬는지조차 아무도 모를 정도로 보조금을 줬다니까요. 그 정도로 불공정하게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규제가 나왔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모라구요입니다. 오늘은 제가 앉았어요.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은 이제 종료된 것 같아서 오늘 앉아서 오랜만에 당근도 같이 왔는데 오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오늘 미국이 미국 항구에 정박하는 중국 선박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런 규제안을 발표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미국이 미국 항구에 들어오려면 너 중국 거야? 중국 배야? 그러면 이제 벌금을 문다는 거잖아요. 이런 규제가 나오다니.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예고된 면이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구체화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한 번 배를 미국항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면은 들어올 때마다 15억에서 20억 정도 내야 된다고. 이게 그냥 장난이 아니고 엄청나게 큰 거죠. 15억을 그냥 생돈을 벌금으로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규제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게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들으시기에 따라서 야, 이거 미국 진짜 깡패네, 이거 나쁜 놈들이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 미국이 그런 정책까지 쓸까? 그러니까 중국은 그동안 깨끗하게 공정하게 이렇게 했었을까?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죠. 중국은 얼마나 보조금을 많이 줬는데요. 보조금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조금을 얼마나 줬는지조차 아무도 모를 정도로 보조금을 줬다니까요. 그 정도로 불공정하게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규제가 나왔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쪽에서 뭐 이렇게 세게 나와? 그러면 얘가 왜 이렇게 세게 나오는 건지 이쪽에서 나온 것을 쌍방간에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사실은 우리나라 조선사에게 굉장히 수혜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얼마나 수혜가 될지 이런 부분들은 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이제 중국의 조선사를 규제하고 압박하려는 움직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걸 좀 체크해 봐야 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은 미국에 있는 항구에만 이런 벌금이 매겨진다면 사실 뭐 다른 나라들이 야, 중국 배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돌리고 한국 배 이렇게 가자, 이렇게 우회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규제들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미국 이외에 유럽이나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들도 중국 배 들어오면 우리도 벌금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부터 진행되는 관세 협상에서 트럼프가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야, 너 관세 지금 한국 25인가 26인가? 그래? 중국 그 규제 같이 하면 5% 깎아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갈등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2라운드에서는 이제 땅 따먹기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한테 야, 관세 좀 낮춰줄 테니까 너 같이 나랑 같이 편먹고 중국 좀 같이 하자. 너 중국 좋아? 뭐 이러면서 이제 할 것 같고, 중국도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든 당근을 줘가지고 이제 협상을 할 것 같은데 이 과정이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렇게 중국의 조선사들을 압박하는 뭐 핵심적인 이유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이유는 이런 거죠. 사실은 이제 그 군사력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해군력이거든요. 해군력이 중요한 이유는 잘 보세요. 육지는 연결돼 있지 않아요. 근데 바다는 다 연결돼 있거든요. 바다는 그래서 사실은 다 미국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미국의 해군력이 압도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그런데 잠깐만, 미국이 배를 자꾸 안 만들다 보니까 중국에서 만든 배랑 미국에서 만든 배를 비교해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중국이 해군력에서 미군보다 앞서겠다, 이대로 계속 가면, 그런 위기의식이 느껴졌던 것 같고, 이렇다 보니까 당장 지금 미국에서 배를 만들기는 좀 어렵고, 그래도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조선사에
러브콜을 보내고 이런 환경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잘 레버리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하고 협상할 때도 아니 저기 조선 니네 배 못 만든다며 뭐 이런 얘기도 좀 한번 하고 너무 쫄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관세 협상을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선을 레버리지로 좀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조선에서는 HD현대중공업이나 뭐 마린엔진, 동성화인텍 이런 회사들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조선에 대한 중국 압박이 계속되면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좀 더 길게 수혜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아직 사지 못하신 분들은 조급한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뭐라고요 얘기할 때 최근 3주 내내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라고요를 잘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조선의 주주시겠지만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어쨌든 제조업이잖아요. 이 밸류에이션을 뭐 30배, 40배 이렇게 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20배 중반 정도 되면 이거는 좀 비싸니까 사고 싶더라도 좀 참고 이런 식의 이제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2주 전만 해도 3주 전만 해도 조선사가 엄청 주가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 다 신고가까지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막 사야 돼, 막 급해, 막 이러면 또 불안할 수 있으니까 대신에 이제 그 글로벌 환경 자체가 조선사에 좋다라는 건 맞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계속 주가가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실적하고 밸류에이션을 감안해서 올라갔다가 조정받았다가 올라갔다가 조정받았다를 반복하니까 그런 과정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이 나오면 만약에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게 뭐 나온다, 되게 잘 나온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좀 떨어지게 되잖아요. 순이익이 늘어나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아직 갭이 남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나오는 실적들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면 PER이라고 해가지고 어닝이 잘 나오면 분모가 커지니까 밸류에이션이 낮아져서 주가 상승 여력이 더 생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적도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한국의 종목들이 꽤 많아요. 보면 조선, 방산, 미용기기, 식품, 엔터 이런 sek터에서 52주 신고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가 쉬니까 이쪽으로 수급이 계속 몰리는 상황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쭉쭉 올라가는 건 아닌데 이런 주도주들이 계속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주도주들이 보통 보면은 실적이 꺾이지 않는 한 계속 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관심 가져야 되는 섹터는 계속해서 이 섹터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뭐 중국에 대한 압박으로 조선사들이 우리나라가 반사수를 좀 입을 수 있다. 근데 밸류에이션은 꼭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이제 실적이 곧 앞에 있으니까 실적을 잘 체크해보자. 다음 주에 실적이 많이 나오죠. 네, 다음 주 목요일에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금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가 쉬어주니까 다른 섹터들이 잘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반도체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해요. 이번 주에 미국에서는 사실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나 AMD한테 중국산 칩 판매하는 거를 이제 허가를 받아라 이러면서 사실상 이건 판매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미국도 한국도 반도체가 좀 영향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사실은 H20 같은 그 반도체는 이거 정도는 그냥 뭐 중국한테 줘도 뭐 괜찮지 않냐 이런 이제 스탠스였던 것 같은데 이조차도 이제 막아버리면서 중국에다가 판매했던 엔비디아가 벌금, 그러니까 손상차손을 뭐 55억 불을 내야 된다. 이러면은 우리 돈으로 거의 한 8조 원에 가까운 돈이니까 상당히 큰 규모죠. 그래서 부담이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어제 뉴스를 보니까 엔비디아 젠슨 황이 중국에 방문했다라는 이야기도 트럼프가 또 한마디 하지 않을까 싶잖아요. 그죠? 딥시크 창업자도 만났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렇겠죠. 아니 지금 중국에다가 팔면 지금 돈이 얼만데 못 파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사실 중국도 사가겠다는 거는 지금 줄이 서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좀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노이즈들이 계속 발생하고 주가는 계속 안 좋은 상황이긴 한데 뭐 어떻게 보면 이때 이제 역발상으로 반도체가 안 좋을 때 또 사야지 언제 사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진정된 이후에 사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천천히 사도 괜찮을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이시고. 근데 또 이번 시장에서 특이한 점은 뭐였냐면 미국, 한국 반도체 기업은 하락을 많이 아. 했는데 또 중국 반도체 기업은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 흐름이 사실은 중국 내 반도체 위상을 수혜인가? 보여준다고 해야 될까? 아. 오히려 반사수혜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모구랑 같이 하는 스터디 모임에서 SMIC 스터디 해서 발표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밸류에이션은 안 되고 그냥 모멘텀, 내러티브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기대감의 함수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매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될 때까지 밀어붙인다라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이제 보조금 얘기를 잠깐 했는데 중국의 반도체 기업 보조금을 얼마나 줬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도대체 이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수율에 어떻게 계속 생산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두려움이고 공포심인 것 같고 실제로 이 주식을 플레이하는 중국 사람들의 국뽕 뭐 이런 것도 반영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주가의 흐름은 그냥 단순히 이제 숫자나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그냥 이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뭐 중국 사람들의 뭐 희망 이런 것도 반영이 됐을 거라서 실제로 이게 우리가 투자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모구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진짜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는 이제 그들만의 리그잖아요. 예, 그래서 좀 이거는 좀 비판적으로 볼 필요도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국 안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은 사실 다 내수용이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엄청나게 뭐 해외 수출을 하면서 막 성장할 거냐 그런 걸 사실은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뭐 그쵸. 중국 안에서는 보조금을 막 받으면서 키우려고 하니까 그런 정책적인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주식을 산다라는 행위는 나 이 주식 사서 돈 벌 거야 라는 것도 있지만 나는 그 회사를 응원해 또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삼성전자를 산다. 그럼 물론 사서 돈 벌고 싶지. 하지만 주식을 산다는 거는 주가가 올라가서 네 회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응원하는 마음도 조금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중국 이제 SMIC 이런 건 더 크겠죠.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이 회사가 진짜 잘 됐으면 좋겠을 거 아니에요? 반도체만 하면 이제 우리가 다 이길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도 있을 거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이런 주가의 움직임에 지나치게 의미 부여를 하는 거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원래는 반도체가 빠지면 전력기기가 항상 같이 빠지곤 했잖아요. 왜냐하면 둘 다 AI 테마로 묶여 있었으니까. 근데 지난주부터 특이했던 점은 반도체가 빠져도 전력기기는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반도체는 어쨌든 지금 AI에 그냥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고 AI에 대한 센티먼트 때문에 좀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숫자도 안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나오고요. 근데 전력과 관련돼서는 전력기기와 관련돼서는 AI도 분명히 중요한 한 축이긴 했지만 그 외에도 에너지 그래서 전력망 교체에 대한 수요는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AI가 붙었던 거지 기존의 그 성장 모멘텀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력기기는 AI에 대한 기대감이 좀 걷어지고 실제로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제가 2, 3주 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게 조선하고 전력기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전력기기는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적 발표가 되는데 GE 베르노바 같은 그 회사들의 실적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과연 이 회사들이 매출이나 이익이 계속 잘 나오는지. 그런데 추정컨대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김효식 팀장님과 같이 세미나를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얘기 나왔던 게 전력기기와 관련된 PPI, 생산자 물가를 볼 때 우리가 매크로 관점에서 CPI 얼마야, PPI 얼마야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고 PPI, 생산자 물가 중에서 더 세부적으로 항목 찾아보니까 전력기기, 가스터빈, 와 이거 가격 계속 올라가는데 이런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거 분명히 이쪽 산업은 좋다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의외로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효식 팀장님이 그때 해주고 간 얘기가 있었죠. 모든 템버거는 주식에 대한 시장의 편견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편견이 많은 주식일수록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력기기는 좀 긍정적으로 기대하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다음 주에 이제 현대일렉,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인 현대일렉도 실적이 발표됩니다. 4월 22일. 효성중공업도 실적 발표되고요. 이건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한국 시장에서는 이제 정책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럴 때 사람들은 항상 혼란스럽잖아요. 내가 이걸 따라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떻게 플레이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것의 속성은 항상 과거가 아니고 미래를 보게 돼 있습니다. 과거가 아무리 안 좋아도 그건 반영했잖아 하고 야 미래 좋아지겠지 라는 정말 끝판왕 긍정왕 긍정 끝판왕이 주식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황이 누가 봐도 너무 안 좋죠. 근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누가 되면 좋아지겠지 라는 기대감들이 반영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테마와 관련된 것이 부각돼 가지고 주가가 오를 때 따라가 가지고는 돈을 벌기 좀 어렵고요. 뭔가가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그냥 뉴스가 나와 가지고 주가가 오르면 오히려 차익 실현하는 식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이 이제 원전, 뭐 AI, 조선, 그러니까 탄소 포집, 웹툰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이 중에서는 이제 그 숫자들이 나오는 조선, 뭐 원전 뭐 이런 것들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탄소 포집도 관련 주식들이 있다면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살짝 지나가듯이 STO 뭐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야기들, 새로운 규제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그것은 미리 좀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뉴스가 나오면 오히려 나도 한번 좀 팔아보자. 니네만 파냐? 니네만 세론하냐? 나도 좀 세론해보자. 이런 것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럼 뉴스가 나올 때 따라 사는 전략보다는 차라리 미리미리 사놓고 만약에 미리 못 사놨다면 아쉽지만 다음 기회를 노려보자. 그렇죠. 세론 할 때마다 K 세론이라고 해서 막 열받는다 하지 말고 여러분도 한번 K 세론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아침에 넷플릭스 실적이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넷플릭스 실적 잘 나왔더라고요. 근데 넷플릭스는 이제 한 가지 좀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이번 실적부터는 구독자 수를 발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구독자가 증가하는 걸로 우리를 평가해줘. 우리는 엄청나게 성장하는 회사니까 라는 걸 이제 지워버린 거죠. 그러면서 실적으로 평가해달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넷플릭스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폭삭 속았수다 이거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저가형 모델이 나오면서 넷플릭스에서 광고 매출을 많이 늘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사실 구체적으로 광고 매출이 얼마 나왔는지는 공개를 하진 않았지만 비중이 너무 작아서 근데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개선되고 이익률이 좋아질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는 좋은 회사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참고로 이제 넷플릭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넷플릭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이 회사의 조직 문화예요. 조직 문화가 너무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 넷플릭스가 쓴 책인데 규칙 없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참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넷플릭스는 여러분 저기 휴가가 없어요. 휴가가 며칠이 아니고 그냥 일주일 쉬어도 되고 한 달을 쉬어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가 돌아간다고? 법카 한도 이런 것도 없대요. 그러니까 규제가 없는 거죠. 규칙이 없는 회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 돌아가냐? 거기에 이제 중요한 이제 워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인재 밀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인재 밀도. 이게 참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이라면 인재 밀도가 진짜 좋은 말일 거예요. 근데 농땡이를 튀고 있고 늘 일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분들한테는 인재 밀도가 진짜 무서운 얘기죠. 사람 막 자른다는 얘기니까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20%는 일하고 80% 노는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넷플릭스는 80%가 일하고 20%만 노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냥 인재 밀도를 타이트하게 관리한다. 이게 이제 조직 문화고 그런 사람들만 있으니까 휴가를 뭐 마음대로 써도 그게 문제가 전혀 안 되는 그런 회사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게 저는 진짜 멋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오구도 우리 같이 일하면서 느끼는 게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성과가 더 잘 나오고 기분도 좋잖아. 그러니까 그런 회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갖는 그 혜자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는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실적 얘기 들어보면 또 인상적인 게 자기들은 관세 아무 별로 영향 없는데 이런 이야기들도 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뭐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면도 있었을까요? 맞아요. 실제로 이제 넷플릭스는 주가 하락이 거의 없었고 거의 이제 신고가 근처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빅테크라고 할 수 있는 큰 기업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지금 주가가 살아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팔란티어 같은 회사 관세랑 뭔 상관이야? 아무 상관 없지.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에
오히려 수혜고 실적이 4분기 때 진짜 잘 나와서 주가가 올랐다가 좀 조정받았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이번에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저는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팔란티오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근데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관세 이야기 다음에 나왔던 얘기는 만약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온다면 그러면 너네 구독자들이 이탈하지 않을까? 아니면 하위 요금제로 옮겨가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들도 있었는데 넷플릭스가 여기에 대해서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지금 별 문제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부럽네요.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 이호석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 말고 저희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넷플릭스처럼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물론 넷플릭스는 몇 억 명이고 저희는 뭐 아주 작은 숫자지만 구독 서비스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면은 계속해서 구독을 해주시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그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면서 간다라는 게 대단한 거죠. 그런 경쟁력을 경기 침체가 와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한 CEO라면 이런 거죠. 우리 컨텐츠 말고 다른 데들 상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의 그런 자신감 아닌가 싶은데 저희도 빨리 HS 아카데미, 이호석 아카데미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호석 아카데미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들 중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을 해고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 왜 이렇게 화가 난 건가요? 아니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면은 아니 안 그래도 지금 내가 앞에 전장에 나가가지고 싸움하고 있는데 좀 옆에서 좀 도와주지 그것도 뭐 금리 인하 안 한다고 그렇게 탁 꼬집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냐 이런 이제 이야기인 거죠. 게다가 이제 열받는 게 지금 이탈리아랑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ECB에서 금리를 인하한 거지. 근데 7번 연속으로 인하해. 아니 사실 생각해 보면은 지금 미국은 지금 관세 때린다고 해가지고 미국도 지금 힘든단 말이야. 근데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벌써 금리 인하하고 막 재정 정책 쓰고 막 하는데 우리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그랬는지 베센트 장관이 트럼프한테 미리 가가지고 그러니 형님 그런 얘기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형님 알겠죠? 뭐 파월 자른다고 아 제가 지금 면접 보고 있으니까 면접 보고 말씀드릴 테니까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못 참았나 봐요. 그래서 엄청 또 세게 이제 뭐 안 되고 뭐 잘라버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던데 그런 이야기 하는 거는 사실 뭐 시장에 도움이 안 되죠. 그런데 어쨌든 파월을 자르거나 해고할 수는 없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정말로 경기 침체 없이 잘 지나가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러 가지 미국의 상황에서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로 뭔가 얘도 부양책 써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사실 제가 보면은 트럼프가 관세 때린다고 이렇게 하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지금 금리 인하하고 재정 정책 더 쓰고 막 독일 막 돈 푸는 거 보세요.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미국도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안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반기 때 이어지려면은 경기 침체 없이 스무스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실 그거는 파월한테 달린 게 아니고 트럼프한테 달렸어. 잘 아세요, 좀. 그럼 이제 다음 주 일정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와우. 어떻게 보시나요? 잘 안 나오겠죠. 네,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걱정됩니다. 근데 테슬라는 제가 이제 뭐 바이어스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좀 뭐 긍정적으로 테슬라야말로 제가 이제 응원하는 회사죠. 어떻게 보면 테슬라는 이번 실적은 상당히 안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판매량이 줄어들게 되면 매출이 줄고 고정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마진이 더 안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실적 숫자상으로는 상당히 안 좋은 숫자가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주가는 그래서 실적이 나온 이후로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각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에 이제 지금 이제 4월 중순이니까 6월 언젠가쯤에 테슬라에서 얘기하고 있는 로보택시 행사를 할 거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로보택시 행사에서 무엇이 발표될 것인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이제 저희가 X에서 되게 유명하신 리얼 치킨보이님을 만나서 얘기를 좀 하다가 얻은 아이디어인데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테슬라가 언제부턴가 보안에 굉장히 철저한 것 같다. 그래서 로보택시 행사에서 무엇을 내놓을 건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것조차도 너무 지나친 희망일 수 있겠지만 테슬라는 어쨌든 실적은 안 좋으니까 그건 각오는 하셔야 될 것 같고 6월 달에 나오는 이제 로보택시 행사를 기대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4월 PMI 예비치들이 나옵니다. 뭐 서비스업, 제조업, 합성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것도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네, 이게 심리 지표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심리 지표이기 때문에 들쑥날쑥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를 어쨌든 유예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예해준 부분들이 심리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좀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 경제는 하드 데이터, 실제 데이터는 아직까지 안 좋아진 건 없어. 오히려 소매 판매 이런 거는 사재기 때문에 더 좋아. 이런 상황인데 심리는 이미 너무 안 좋아 였잖아요. 이게 올라갈 건지 이게 내려올 건지 이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이건 분명히 내려올 것 같은데 심리가 얼마나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것도 결국 이제 트럼프한테 달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번 주도 뭐라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뭐라고 효는 사실은 이제 한 주 동안의 주식시장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예상해보고 투자해보시는데 참고하실 만한 아이디어를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아이디어를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돈 많이 버시고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장 환경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희망 잃지 마시고요. 생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